예. 2월 달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작년 1년 내내 사실 올 1월까지 나온 수치들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26만 명이나 늘었다,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늘었다라는 수치만큼은 뭐 조금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좀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고용과 관련해서 또 뭐 추경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요. 이 추경 관련된 부분들 필요한 상황인지 필요하다면 또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외국어대 최양호 경제학과 교수,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 두 분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 교수님, 네. 고용 동향 결과 일단은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나왔을 때 사실 1월 달하고 2월 달이 사실은 굉장히 최악이거든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그러면 이 실업자 수가 30만씩 항상 늘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는 좀 줄어들면서 숫자상으로는 좋은데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이 이번에 취업을 됐고요.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갔고 그다음에 36시간 미만의 단시간에 그런 임시직들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박수 쳐야 될 숫자냐? 아니 노인 일자리가 어떻게 60대 이상이 39만 7천 명이 늘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61세에서 64세까지 13만 명, 64세 이상이 26만 명이에요. 그러면 정말 노인들이 많이 취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통계국장이 이제 설명하기로 노인 일자리 뭐 사업이 뭐 펼쳐졌기 때문에 그 효과로 그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과연 이걸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게 볼 일은 아니죠. 좋은 일자리냐? 뭐 그것도 그렇죠. 과연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냐? 여기에 굉장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우울해지네요, 또. 위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이번 고용 동향에서 어떤 게 좀 포인트로 느껴지시던가요? 네, 저도 양적으로는 즉 숫자는 늘었지만 정말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어떤 취약하다라는 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자리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이 충돌하는 세대 간 갈등 말씀하시군요. 이런 양상도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 지출이 그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그리고 임시 일자리가 투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에 돌아가야 할 예산이 노년층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일자리를 둘러싼 그 세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충돌이 이번 지표에서 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글쎄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2월 고용 동향의 좀 구체적인 부분들로 좀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제조업이나 기존에 작년에 계속 안 좋았던 도소매, 뭐 숙박 이쪽은 계속 좀 안 좋고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는 공공 쪽, 뭐 이쪽은 일자리가 늘었더라고요.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느껴지시던가요? 그래서 이제 보건업,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 뭐 소위 말하는 공공에서 이끌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담배꽁초 준다든가 뭐 이 대표적인 공공 일자리죠, 뭐. 네, 교실에 불 끄고 불 켜는 그런 작업까지 했을 때 그런 자리가 23만 개가 좀 늘었고요. 그런데 보면은 제조업은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조업이 감소 폭이 굉장히 커졌네요. 커졌습니다. 그래고 지금 제조업이 특히 저희가 지금 주시하는 거는 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죠. 7% 이상대를 가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지금 벌써 불황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신호들이 와 있고요. 도소매업 아시겠지만 뭐 일자리의 가장 뭐 이 취약계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만, 시설 관리 지원에서 들어갔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36시간 미만이 75만 개가 늘었어요. 자리가. 36시간 이상은 44만 개가 jus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취업이 돼 있다는 것은 15일이 지나가는 새에 이제 1시간 이상 일하면은 취업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체 고용 상황을 진짜로 대표하는 진정한 숫자냐? 과연 대통령 집무실 앞에 현황판에 올라갈 수 있는 숫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업종 관련해서는
위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특징이 보이시던가요? 역시 이제 제조업 이슈가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취약점을 좀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 지금 현재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이제 르노,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공장 이제 향후 이제 물량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도 그렇죠. 하고 합니다만.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현대, 뭐 기아차도 지금 뭐 중국 공장을 이제 폐쇄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수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역시 아마 굉장히 좀 심각한 계속 지금 감원이 그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이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권도 고용에는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더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M&A를 통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생산성 향상과 그렇죠. 이제 합리화로 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고용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노조라든지 일부 일각에서 상당히 그렇죠.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 한국 경제나 기업 구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고용 구조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고용 구조가 단기간에 좋아지거나 그렇죠. 산업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어떤 구조 전환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이제 안 보인다는 점. 이게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를 굉장히 좀 고민스럽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알려주세요. 숙박 음식업에서 1,000명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작년에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 중에 하나인데 2017년부터 뭐 4만 명씩 좀 줄어오다가 최근에 요번에 2월달에 늘었습니다. 그럼 뭐가 는 걸까요? 숙박보다는 음식 쪽일 가능성이 클 텐데. 자영업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뭐 은퇴를 하던가 뭐 실직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자영업에 이제 뛰어드는 모습으로 해서 1,000명이 늘은 숫자가 뭐 또 눈에 띄고요. 그 저번 때도 우리 뭐 말씀을 나눴습니다. 농림업에서 10만 명씩 늘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도 11만 7천 명이 늘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농림수산부가 이번에 특별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용 발표할 때 귀농인하고 귀어인은 한 2만 정도 되는데 귀촌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한 40만 명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러한 농림호업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증가가 간다 이러는데 아직도 저는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글쎄요 일을 한다고 봐야 될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집에서 한 10평 정도 텃밭을 가꾸는 것도 그것도 구직이라고 해야 될지 싶어서요. 뭐 이제 자기의 자가 소비면은 안 되겠지만은 뭐 자가 판다면 한다면 이제 판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1,000명이 숙박 음식료 이런 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현재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 그 주 뭐 42시간인가요? 그 어떤 근로시간 어떤 단축으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지금 데미지를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자영업자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을 두지 않고 혼자 개인과 또는 가족 또는 부부가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의 어떤 비중을 보면 선진국 대비 한 3배, 인구 대비 3배 정도 높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현재 정규직이라는 어떤 기존의 안정된 스테이블한 어떤 잡에서 밀려 나오는 분들 아닌가 혹시 그리고 귀촌인들 자체도 결국에는 도시에서 이제 시골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잡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계속 근로소득이 확 줄거나 없는 상황에서 이 대도시에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크다라는 점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연령인데요. 작년에 30대에서 50대까지 어떻게 우리 경제의 핵심, 그러니까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대하고 60대가 늘었던 게 이상이 늘었던 게 작년 고용 동향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연령대별로 중간 계층의 취업자가 주는 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30대 뭐 11만 5천 명, 40대에 12만 8천 명.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그럴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간다면 사실 30대, 40대가 가계소득을 가장 많이 일으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보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세대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이런 일자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질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36시간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36시간 미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사실 또 상용직은 좀 늡니다. 근데 상용직이라는 게 1년 이상의 그 계약을 했을 때는 상용직인데 그것만 뭐 보았을 때는 예. 좋다고 보지만 상용직이라 해서 정규직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까지 상용직에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참 이 질적인 문제에 대해 참 이게 연령대하고도 상당히 좀 깊은 관련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가 이제 안정적인 잡을 가지고 이제 뭐 정규직을 비롯한 안정적인 잡을 가지고 그 앞에 청년 세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 세대가 이제 청년 세대는 이제 잡에 진입해 오는, 노년 세대는 은퇴 이후에 세컨 잡을 하면 이런 어떤 구조 글쎄요. 사이클이 돼야지 가장 바람직한 그렇죠. 구조가 될 수 예.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구분 자체가 진입과 또는 세컨 잡이라는 변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없는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30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현재 그런 어떤 정규직이나 또는 뭐 계약직에서 밀려 나오면 자영업자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60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은퇴를 했지만 결국에는 생계비나 또는 뭐 노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다시 직업 전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60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잡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택배 이런, 그러니까 지하철 택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은 노인분들에게 무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임금으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택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주 안 좋은 그 잡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질이 낮은 잡들이 이 직업이 생산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자의 세대에 있어서 세대 간에 있어서 직업의 안정성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글쎄요. 결국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불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득이 끊어지고 그러면은 가장 큰 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같이 내려앉는 거라고들 그 설문조사하면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효과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 생산, 그러니까 산출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낙담시켜서 그게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도 크다고 하니까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일자리가요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네. 하여튼 사회 안정망을 넓히는 데 그렇죠.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을 하지만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복지 정책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나와야지,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후가 달리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걱정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자리 상황이 계속 좋아지질 않으니까요. 추경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두 분한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 교수님께서는 추경이 일자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추경에 대한 것들은 결국엔 추경을 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얼마만, 그러니까 인풋이 그만큼 아웃풋을 낳는가 그렇죠. 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어떤 산업 구조 그리고 경제 구조 하에서 추경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이번 통계에서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단기성, 임시직 그리고 특히 노년층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편성이 된다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직업의, 그러니까 이게 직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지의 차원에서 투입이, 복지하고 직업이 혼재된 상태에서 투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몇 조 또 몇십 조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에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어떤 투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구조의 투입,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은 네. 찬성하세요? 네, 저는 추경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난 1월달 고용동 나왔던 2월달에도 저는 추경을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경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건 무슨 지금 말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요, 진짜로 2019년도에 이 소위 말하는 저점을 통과한다는 게 지금 다들 이 공통된 시각이거든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때 손쓸 려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제적으로 가야 되고, 그때는 더 많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추경이 경제 성장 기여율을 보면 0.0
4%에서 0.6%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제가 계산한 게 이거죠. 지금 2.6에서 뭐 한 2.6%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GDP의 0.5%를 요번에 추경했으라고 IMF가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2%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가 마지노선이거든요. 예. 그게 한번 무너지면요. 진짜 일본에서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우리한테도 눈앞에도 온 거죠. 현실화될 수 있다. 근데 위 교수님하고 저는 뭐 200%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게 복지성의 단기 대책으로 추경이 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일자리 예산만 23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22조 9천억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크기는 큽니다. 크긴 크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전문적으로 따지면 지출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모멘텀과 동력과 뭐 이런 힘을 주기 위해선 지출 증가액이 좀 파격적으로 늘어야 되는데요. 뭐 계속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덩치는 큰데 지출 증가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몰핀을 맞다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이제 내성이 생겨서 뭐 2조 3조 늘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할라 그러면 진짜 엄청난 양의 세게 한번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세게 하고 빨리 하고. 그렇죠. 그게 IMF의 뭐 소위 말하는 그 조건이더라고요. 하려면 빨리 하고 세게 해라. 세게 해라. 아니면은 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65%를 우리 전반기에 쓰도록 돼 있는데 아직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다고 추경 지금 얘기가 뭐, 나오니까. 예,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만은 할 거면 근데 점점 더 가면은 추경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한테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편성이 될 여지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게 일반적인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제 내년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이 편성해야 되겠다 뭐 명분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편성되는 거니까 그 편성되는 추경이 어디에다 쓰면 조금 더 일자리를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위한 어떤 미래 산업의 창출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추경이 이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단기성에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일자리 같은 이런 어떤 숫자를 위한 이슈가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 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청년들의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들이 자업을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라든지 예. 또는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예. 이런 형태로 가야지 이게 결국에는 뭐 토목 건설로 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일본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이미 우리가 초입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의 20년의 일본 정부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정부 재정의 확대 역사였어요. 그게 정말 쓸데없는 심지어는 일본 정부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고 가정당 뭐 애 교육비로 해가지고 2만 원씩 그냥 헬리콥터로 뿌려버린 거예요 돈을.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재정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상이 아닐까. 그리고 유혹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본이 20년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겨우 이제 깨달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을 우리 최 교수님한테도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이거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요번에 세수가 많다고 그러지만 그거 지방교부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국제상환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적자적으로 목적성 국채를 발행하자 이거죠. 4차 산업. 그래서 명분을 해서 그걸로 추경을 하고 그것은 절대 복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 국가의 전체 생산량을 가는 목적을 다른 국채. 그러면 저는 진짜 이 추경에 대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용처를 맞습니다. 하고 국채를 발행. 그러면 이제 이게 국회 통과할 때도 비교적 좀 덜 파행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